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간에 한번 쉬면은 다시 안 오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다시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GCP를 활용해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하실 때는 데이터의 유형을 봤을 때는요, 스트리밍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어떤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것.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평점 예측을 한다던가, 이런 포캐스팅을 한다던가, 혹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스트리밍 데이터나 배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아마 그 하둡을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빅데이터 할 때. 네, 그래서 하둡을 사용해서 어떤 배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평점을 계산한다거나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GCP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혹시나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빅데이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네, 보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IT 쪽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GCP에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작으면요, 컴퓨터 한 대로도 분석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노트북 한 대로 옛날에 분석 많이 했거든요. 스프레드 시트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냥 평균을 구한다든지, 표준 편차를 구한다든지, 분산을 구한다든지,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대학생들도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그 수업 프로젝트를 할 때도 아마 많이 사용해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작으면은 컴퓨터 한 대로 분석하는 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컴퓨터에는 디스크, 메모리, CPU가 있는데요. 메모리 안에 그냥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 메모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작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데이터 사이즈가 클 때입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큰데 이거를 컴퓨터 하나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메모리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2000년대 초반에 저희 구글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아키텍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데이터가 있는데요, 얘를 쪼개는 겁니다. 잘게 쪼개요. 이걸 샤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갖다 놓는 겁니다. 3개, 4개, 5개, 6개, 100개, 20, 200개 이런 식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큰 데이터를 쪼개가지고요, 샤딩을 해서 각각의 컴퓨터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계산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워커라고 적혀있는 이런 컴퓨터, 즉 직접 계산을 하는 컴퓨터들을 저희가 워커 노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줄링을 담당해야 되는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네, 그 친구를 저희는 마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워커 아키텍처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분산 컴퓨팅이다, 병렬 컴퓨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저희 구글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좀 개발을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맵 리듀스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논문으로 출시를 했고요. 저희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그 논문을 보고 되게 좋은 건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게 하둡이라든지 스파크, 하이브, 피그와 같은 이런 오픈소스 제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아마 빅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친구들을 늘 항상 쓰실 겁니다. 그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동물이랑 좀 가깝게 이름을 많이 지신 것 같아요. 아이콘들도 다 하드본 코끼리고요. 피그, 돼지고요. 하이브, 스파크, 얘네들 관리하는 거 주키퍼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오픈소스를 아마 활용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온프렘에서, 즉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가 여러 대 필요합니다. 그렇죠? 마트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컴퓨터 여러 대 사오셔야 되고요. 마스터 워커 아키텍처 구축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SS라고 하는데요, 설치를 다 해야겠죠. 설치를 다 하고 컨피규레이션 값들 다 조정해 주고요, 최적화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렇듯 문제가 생기죠.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은 에러 잡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쫙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의 양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럼 다시 또 마트 가가지고 서버 몇 대 더 사옵니다. 네, 다시 또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고요. 한번 구축을 하더라도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회사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보통 굉장히 큰 기업 같은 경우도 요거 구축하고 하는데 한 두세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항상 그 영어로는 베이비시팅이라고 하는데요. 서버가 잘 돌아가는지 항상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러한 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다면은 GCP에서는 데이터 프록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한 90초 정도 걸립니다. 요거 하는데. 훨씬 빠르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클러스터를 만들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클라우드 위에서 나는 하둡을 쓰고 싶어, 스파크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프록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인프라 레벨, 즉 아래쪽에 있는 레벨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역시 간단하게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화면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보시면은 다시 한번 요 파란 화면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번에는 메뉴에서 제가 데이터 프록이라는 제품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요. 빅데이터라는 항목이 존재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프록이라는 제품이 존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둡이라든지 스파크 사용하셨던 분들은 데이터 프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랑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왼쪽 위로 가서요. Create Cluster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름을 정해주고요. 온보드 데모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아무 이름이나 정해줘도 됩니다. 아까는 URI를 사용했지만 이번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선택해 주고요. 서울은 아시아 노스이스트 3입니다. 동북아시아에 있는 세 번째 리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마스터와 워커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스터 하나에 여러 개의 워커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그 하드웨어 타입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마스터 컴퓨터에서는 나는 CPU는 얼마로 할래, 메모리는 얼마로 할래,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모니까 가장 간단하게 vCPU 하나와 3.75기가의 메모리를 선택을 하고요. 디스크 사이즈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마스터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 성능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커 노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아까 마스터는 스케줄링을 하고 명령하는 친구였고요. 워커 노드는 실질적으로 그 쪼개진 데이터, 샤딩된 데이터를 계산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워커 노드에 대한 설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CPU를 얼마로 할래?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워커 노드를 몇 개로 할 거야 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워커 노드를 한 3개로 할래, 4개로 할래,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좀 더 있는데요. 요거는 뭐 우선은 지금은 좀 뛰어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프록 이미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는 하둡, 스파크, 하이브, 피그 요거 4개가 설치가 되어서 저에게 클러스터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요거 4개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옵셔널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요. 그 위에 다른 것들도 역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나콘다라든지 뭐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것들, 뭐 주키퍼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설치를 해서 클러스터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 여기 옵션에도 없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로 만들어 가지고요. 뭐 bash 파일 .sh 파일로 만드신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니셜라이제이션 액션이라는 곳에서 그 해당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클러스터를 만들 때 그 방금 그 스크립트를 짤 때 설정한 그 제품들이 설치가 돼서 저희에게 클러스터로 제공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버튼만 누르시면요. 한 2분? 최대 1분 30초에서 2분 만에 클러스터가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하드 클러스터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 가지고요. 지금 뭐 여기서 만들진 않겠습니다. 만들면 저희 2분 동안 되게 어색한 침묵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한번 실습할 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하둡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면은 예약 삭제 기능을 사용하셔서 클러스터의 사용을 중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 그 과금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스톱하셔가지고 중지를 하시게 되면은 과금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워커노드를 한 5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아지는 겁니다. 혹은 컴퓨테이션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계속 5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갑자기 뭐 1시간 정도만 갑자기 워커노드를 100개로 늘린다던가 뭐 200개로 늘린다던가 뭐 이러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셧다운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플렉서블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럴 경우에 이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알아서 계산량이 많아지면은 알아서 더 많은 워커노드를 할당하게 되고요. 계산량이 줄어들면은 알아서 워커노드를 셧다운 시키게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컴퓨트 노드와 디스크를 분리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록에서도 이런 자동 확장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거는 데이터 프록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들에서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컴퓨터 엔진과 같은 다른 제품에서도 역시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점형 VM, 뭐 영어로는 Preemptive VM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계산량이 엄청 많습니다. 한 10,000개 정도의 워커노드가 필요해요. 10,000개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쓰면은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돈이 좀 많이 들겠죠. 10,000개 정도의 그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시면 그만큼 돈을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격 체계를 최적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선점형 VM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80%를 저희가 80%를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할인을 해드립니다. 대신 24시간 뒤에는 반납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다른 주요 고객이 오면 일반적인 워커노드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오면은 양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수량만큼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일반 워커노드 50%, 선점형 워커노드 50% 이렇게 반반의 비율로 사용한다면은 가격도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시간 내에 계산을 끝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다른 제품들,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빅테이블, 빅커리어 같은 제품들과 연결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수요가 늘어나면은 얘가 자동으로 더 많은 버추얼 머신을 만들 것이고요. 수요가 줄어들면은 자동으로 얘가 셧다운을 할 겁니다.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서버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많아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혹은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몇 개의 그 서버는 놀고 있겠죠. 그에 비해서 클라우드에서는 얘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혹시나 그 하둡을 쓰시던 분들은 기존의 그 HDFS, 하둡 파일 시스템이라는 그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셨을 거거든요. 즉 워커노드 안에 있는 그 디스크를 활용해가지고 아마 데이터를 저장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GCP를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읽어와가지고 데이터 프록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 센터 안에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프록에서 계산하는 게 느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3 페타비퍼세컨드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플렉서빌리티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이때 하실 것은 기본적인 코드는 바꾸실 필요 없고요. 기존의 디렉토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HDFS를 GS로만 바꿔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컴퓨터 하나에 디스크, 메모리, CPU 3개가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CPU가 더 필요할 때 CPU만 추가할 수가 없고요. 디스크가 갑자기 더 필요할 때 디스크만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필요가 없는 컴퓨터를 셧다운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셧다운 시키게 되면은 그 안에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걸 분리함으로 인해서 필요할 때 갑자기 많은 양의 CPU와 메모리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가 없으면 자유롭게 셧다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다른 데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아키텍처를 살짝 바꾸셔가지고요. 데이터와 컴퓨팅을 분리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네, 클러스터 관리가 필요 없고요. 저희가 다 관리해드립니다. 뭐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메인터넌스 이런 거 저희가 다 해드리게 되고요. 기존에 하둡 쓰시던 분들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해오면 되고요. 바꿀 게 있다면 아까 HDFS 프로토콜을 GS 프로토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걸로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텍처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은 컴퓨팅과 디스크를 분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점형 VM을 사용하시게 되면 가격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 프록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문서를 읽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프록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아마 제품을 이해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와 관련된 두 번째 제품인 빅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는 저희 GCP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쿼리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얘가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리스 제품입니다. 네, 서버리스. 뭐 원래 영어에서 뭐 less 하면은 뭐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버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좀 전에 데이터 프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서버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마스터 노드는 나는 뭐 CPU를 얼마로 할래? 워커 노드는 난 몇 개로 할래? CPU는 뭐 얼마큼 쓸래? 지정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데모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하지만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코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계산을 해드립니다. 네, 그게 바로 서버리스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할인도 많이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저희가 암호화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때,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저희가 암호화를 시켜드리고요. 혹은 GIS 쓰시는 분들 역시 커넥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단원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머신러닝 모델 역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빅쿼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개념이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보통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 아마 각 부서별로 많이 저장을 하실 겁니다. 뭐 개발팀은 개발팀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마케팅은 마케팅팀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뭐 파이낸스 팀은 파이낸스 팀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겠죠. 그런데 분석을 할 때는 얘네들을 다 합쳐야 좀 분석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 정보를 합쳐야 분석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분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얘네들을 다 모아보자. 아주 여러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저장소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엄청 크네. 마치 호수와 같아 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서버나 뭐 데이터 센터에서 아마 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셨을 텐데요. 저희 GCP를 활용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빅테이블을 활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데이터 레이크를 봤더니 데이터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냥 데이터만 막 모아놨기 때문에 보니까 막 널값도 너무 많고요. 데이터 타입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잘못된 데이터도 많고요. 엉망진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ETL 과정을 거칩니다. Extract, Transform and Load. ETL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깔끔하게 이렇게 쌓아두게 됩니다. 네, 마치 저희 창고 같은 데 가면은 막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창고에 가면은. 네,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이렇게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보니까 어떻게 창고랑 같네 라고 해서 저희가 웨어하우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아마 기업 내에서 쓰고 계실 겁니다. GCP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용하고 싶다면 빅쿼리가 가장 좋은 옵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빅쿼리를 사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막상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봤더니 그래도 너무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창고 가서 뭐 물건 사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창고에 직접 가서 쇼핑을 하는 경우도 요즘엔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창고를 직접 가지는 않고요. 네, 창고에 있는 물건을 따로 빼서 진열을 해놓죠. 네, 그걸 저희가 마트라고 부르죠. 동네 마트 가시면은 창고로 가는 게 아니라 창고에 있는 물건을 좀 빼가지고 진열해 놓은 것을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데이터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가서 막 하려니까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다시 정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가 데이터 마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GCP에서는 빅쿼리 안에 있는 데이터 세트를 데이터 마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유저들이 막 게임을 합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겠죠. 그러면은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줘야 될 친구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 친구를 저희가 펍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3단원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펍섭이 데이터를 받으면요, 항상 그렇듯 원천 데이터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플로우라는 친구가 ETL 과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빅쿼리에 저장을 해서 SQL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얘를 뭐 여러 가지 클릭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스튜디오와 같은 대시보드와 연결시켜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니까 네,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빅쿼리 얘기로 돌아와서요. 빅쿼리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쿼리를 작성하는 쿼리 엔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그 스토리지와 그 쿼리 서비스, 네, 둘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1.3 네, PBPS, 굉장히 빠른 그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하위 레벨의 데이터 세트가 있고요. 그 하위 레벨의 테이블들이 존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SQL 구문을 통해 가지고 쿼리 해가지고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저희 화면으로 넘어와서요. 이번에는 빅쿼리 관련된 네, 데모를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뉴로 가가지고요. 네,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네, 아까 빅데이터 쪽 있었죠. 네, 거기 가시면 이번에는 빅쿼리라는 제품이 존재하게 됩니다. 혹시나 예전에 온보드나 아니면은 저희 뭐 다른 세션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이 데모를 보셨을 텐데요. 제가 뭐 라이브 코드를 하기에는 좀 심장이 떨려가지고 미리 코드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기존의 SQL 구문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 게 이 코드를 설명드리면요. 여기 from statement를 보시면은 빅쿼리 샘플스,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점 위키피디아 벤치마크 데이터 셋이고요. 점 위키템비 테이블 이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빅쿼리 샘플스라는 네, 프로젝트 하위 레벨의 위키피디아 벤치마크라는 데이터 셋, 그 다음에 데이터 셋은 기본적으로 테이블들의 집합입니다. 여기서 위키10b라는 네, 표로 가시면은 이렇게 약 한 700기가 정도 되는 네, 테이블이 존재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SQL 구문을 사용해가지고 뭐 필터링도 걸고 네, 선택을 해가지고 쿼리를 하려고 합니다. 얘를 하게 되면 총 한 400기가 정도 네,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얘가 프로세싱을 하게 되고요. 얘를 이렇게 그냥 실행 버튼만 눌러주면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서버리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CPU 얼마 할래, 워커노드 몇 개 할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기저에서 저희가 알아서 네, 자원을 할당해가지고 여러분의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 400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한 9초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네, 온프렘에서는 이거 할 때 한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네, 하지만 빅쿼리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쿼리를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저에는 최대한 2000개 정도의 네, 슬롯이라고 저희는 부르게 되는데요. 컴퓨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쿼리를 네,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데모 보여드렸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가지고요. 그래서 뭐 기존의 SQL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필터링이라든지 뭐 그룹핑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희 그 빅쿼리 스토리지에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빅쿼리 스토리지에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면 데이터 사이즈가 큰데 막 다 빅쿼리로 집어넣기가 좀 어려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를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빅테이블 혹은 구글 드라이브 이런 데 그냥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은 빅쿼리가 직접 가서 네, 거기서 쿼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에 역시 빅쿼리에 저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쿼리를 날리실 수도 있고요. 좀 전에 파이프라인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펍섭에서 데이터 플로우, 빅쿼리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단원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뭐 어떤 피처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RDB 하셨던 분들 한번 보시면은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사용해가지고 아마 쿼리를 날리셨을 겁니다. 날린다는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네요. 쿼리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조인이라는 게 뭐 좋긴 한데요. 문제는 얘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작업을 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걸 정규화 시킨다고 해서, 즉 테이블별로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저장을 하면 관리하기는 되게 편합니다. 그렇죠? 다만 쿼리를 실행할 때 얘를 조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빅쿼리에서는 struct with array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그 테이블 안에 예전에는 데이터를 하나를 저장합니다. 3, 5, 그다음에 서울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만 저장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 array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배열을 저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 5,7 이런 식으로 배열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행과 비슷하죠.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event.status, event.time이라는 컬럼이 존재하게 되고요. 거기 보시면 지금 4개의 값이 있죠. 네. 우리가 보기에는 4개의 행과 같지만 실제로는 array입니다. 배열입니다. 그래서 배열 안에 4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열로 봤을 때는 하나의 열을 2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컬럼을 2개로 쪼갤 수가 있고요. 그것을 저희는 struct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역시 이벤트라는 열이 원래 하나가 있는데요. 걔를 2개를 쪼갠 겁니다. event.status와 event.time으로 2개를 쪼갠 겁니다. 픽업이라는 하나의 컬럼이 있는데요. 걔를 pickup.latitude, pickup.longitude라고 2개로 이렇게 쪼갠 겁니다. 이걸 왜 쪼개냐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보시면은 테이블, 표 안에 마치 또 다른 표가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을 보시면은 event.status, event.time. 실제로 이게 그냥 하나의 셀입니다. 하나의 셀 안에 지금 12개짜리, 행 4개짜리 테이블이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형태죠. 뭐예요? 테이블 안에 테이블을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해석을 하면은 이미 조인을 시켜버린 겁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struct과 array를 활용하신다면은 조인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쿼리를 작성하시고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인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빅쿼리를 사용하시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쿼리를 활용하시면요, GIS와 연결 지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위경도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지도에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송회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실 때 배가 지나가는데 막 태풍이 오는 것을 보고 그 경로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럴 때 GIS 기능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요즘에 그 코비드-19 때문에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얼마가 있다 이런 거 분석하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지도를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저희 팀에서도 한번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저희 그 존스 홉킨스에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요. 빅쿼리에 저장한 다음에 빅쿼리 GIS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미국의 각 주별로 혹은 각 카운티별로 확진자가 얼마큼 있다를 색깔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네, 그러한 프로젝트도 얼마 전에 저희 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빅쿼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 그 퀵랩에서 빅쿼리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시 반에 좀 점심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10분 동안 같이 한번 실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실습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메일에서 아마 요 퀵랩 실습과 관련된 링크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네, google.quickmaps.com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온 그 링크를 아마 받으셨을 거고요. 제 화면으로, 데모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그 링크를 이렇게 따라서 가시게 되면은 아마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google.quickmaps.com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링크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마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빅쿼리 퀵스타트 콘솔이라는 이러한 실습이고요. 지금부터 이 실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퀵랩이라는 시스템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무료로 실습할 수 있게 제공해드리는 교육 툴이고요. 여기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입을 혹시 예전에 하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조인이라는 버튼을 통해 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영어가 어색하신 분들은 여기 세계지도 이걸 클릭하시면은 한국어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조인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 예전에 저희 서밋이라든지 다른 행사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계정이 있으니까요. 구글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제 크롬에 지금 제가 요 Gmail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계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됐고요. dclasskitech@gmail.com 이렇게 로그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를 따라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스타트 랩을 누르시게 되면은 네, 여기 크레딧이 사용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Use Subscription이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실습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네,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30분 내에 이 실습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간을 좀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와 비밀번호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네,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작게 만들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크릿 창이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인코그니토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이 시크릿 창을 좀 활용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퀵랩 계정과 저희 구글 계정이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구글 클라우드 콘솔 네, 이라고 타이핑을 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 버튼을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시크릿 창에서 열기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얘가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로그인하세요 라고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서 유저네임 네, 얘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네,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네, 여기 주어진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복사하셔가지고 네,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가 이렇게 있네요. 네, 동의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firm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깐 기다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GCP 화면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계약과 관련된 상황들 어그리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GCP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왼쪽 위에 가서 셀렉터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요 맨 아래에 있는 퀵랩 어쩌고저쩌고를 클릭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GCP 화면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막 너무 많이 사용은 안 됩니다. 저희가 제한을 걸어놨고요. 만약에 막 여기서 버추얼 머신을 막 1000개 만드신다. 네, 그러면 아마 블록이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네, 사용하실 수는 있고요. 이제부터 여기 실습에 보시면은 여기 저희 그 안내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안내사항을 쭉 읽으시면서요. 보면은 친절하게 만들어놨죠. 이 버튼을 눌러라 라고 해서 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빅쿼리를 클릭을 하고요. 좀 요거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인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done 이렇게 누르고요. 그냥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요러한 쿼리를 한번 작성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시고요. 뭐 지금은 SQL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SQL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SQL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보시면은 한 3.5기가 정도 처리한 데 용량이 필요하네요. 네, 확인한 다음에 run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1초도 안 걸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오케이, 너 다 했어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점수제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점수가 100점 만점에 15점까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점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팀에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안내사항이 있으니까 보시고 하나하나 쭉 읽으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프로젝트 안에 데이터셋, 테이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Create Dataset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름을 Baby Names로 해라. 아기 이름인가 보네요. 아기 이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Create Dataset 이렇게 똑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빅쿼리가 익숙해지시죠. 네, 바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교육 툴입니다. 그래서 빅쿼리 Names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벌써 또 다 했네요. Check my process, progress 이렇게 누르시면은 역시 점수가 이번에 또 올라갔습니다. 벌써 35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이제 다운받을 건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클라우드 스토리지, SPLS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희가 데이터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가시면은 요 버튼이 있거든요. 요 버튼, Activate Cloud Shell이라고 요 버튼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아주 작은 버추얼 머신을 하나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데비안 OS가 깔려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면요. 얘가 이제 버추얼 머신 하나 제공을 하게 되고요. 요건 좀 건너뛰고요. 여기서부터 네, 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폰트를 큰 사이즈로 네,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서 GS Util이라는 게 저희 SDK입니다. 저희가 만든 SDK이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는 GS Util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CP, 카피죠. 복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GS 땡땡 여기는 디렉토리입니다.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고요. GS는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죠? SPLS는 저희 버켓의 이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니크해야 돼요. 구글닷컴처럼. 그 다음 뒤에는 디렉토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디렉토리는 아닙니다. 파일 시스템이랑 비슷해 보이긴 한데요. 사실 오브젝트 스토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띄어쓰고 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디렉토리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이 데이터를 지금 여기 클라우드 쉘, 네, 이것도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여기로 복사하라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요. 얘가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해 옵니다. 그죠? 카피잉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 여기 클라우드 쉘 컴퓨터에 요 해당 데이터가 이제 복사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LS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babyname.gb라는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시면요. 얘가 이제 압축을 풀게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 해당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켓에 옮겨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안내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점심 식사하시고 혹은 이따가 오늘 세션 마친 다음에 이걸 한번 쭉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퀵랩을 하시는 방법을 익히시면은 나중에 클라우드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학습을 하고 싶을 때 이 퀵랩에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마 학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 테스팅을 하고 싶을 때 이 퀵랩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원래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구글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퀵랩이라는 회사를 지금 저희 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실습들 많이 만들고 계시니까 오늘 세션 이후에도 앞으로 돌아가셔서 클라우드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퀵랩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 슬라이드로 넘어와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빅쿼리 퀵스타트라는 실습이었고요. 오늘 세션 마치고 나서는 저희 베이스라인 데이터 ML AI라는 실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한 10개 정도의 실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이제 하나의 실습이었는데요. 이제는 그와 비슷한 게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과 관련된 거, 빅쿼리와 관련된 거 이렇게 다양한 실습이 있으니까 오늘 세션 이후에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실습을 진행해 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데이터 프로과 그 다음에 빅쿼리를 사용하시면은 빅데이터를 분석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점심 이제 간단하게 점심 식사 한 30분 정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30분 정도 저희 간단하게 점심 브레이크 가지고요. 1시죠. 네, 1시에 세션 3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